입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키워드는 승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의혹의 당사자, 이른바 키맨으로 꼽히는 김웅 의원이 스스로 자처한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전 총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윤 전 총장은 자신을 국회로 불러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치 공작을 하려면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의원직 사퇴 선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선 초반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역전을 위한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던진 승부수들이 통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한 가운데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층의 지지체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홍준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권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해명을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좀 혼란스러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오늘 기자회견으로 그동안의 해명이 좀 명확해질 수 있겠는가,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요. 기대를 했었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뭐 하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언론 매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고발장을 받아서 당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도의 그 근거가 된 그런 자료들이 조작일 수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네. 그럼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걸 위한 어떤 수단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자라는 사람과 손준성 검사를 조사해가지고 결론을 내달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오늘 네. 한 얘기에.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이게 김웅 의원이 쓴 거냐 아니냐 이제 논란이었는데
그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명확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에 대해서 오늘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공익 제보자 신분이다 뭐 이 얘기가 있기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또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보자 신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만 지금 여의도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웅현 기자에게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히려 더 혼란이 커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제를 달아서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 안 나는 기억이 갑자기 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아니 그럼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야지. 받았던 거, 뭐 고발장을 받아서 전달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얘기가 길어지는 건데 기억은 안 난다. 그런데 보도가 나온 걸 보니 이게 이제 전제지 않습니까? 예. 보도가 사실이라면 뭐 전달했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실제 고발에 활용된 걸로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강욱 대표에 대한 이런 고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겨레 추가 보도를 보면은 네. 이 실제로 이 고발장을 당시에 변호사가 이제 고발을 할 때 이 네. 변호사에게 또 초안을 검토해 가지고 넘긴 사람은 또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당무감사실장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간부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전달 경로가 당의 공식적인 어떤 루트로 됐다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마도 이 김웅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의 신빙성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보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뉴스버스가 공개한 4월 8일 전달됐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고발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개가 됐잖아요. 이미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걸 김웅 의원이 당에 전달해줬다고 의혹 제기를 한 건데 그 고발장 내용하고 당에서 당무감사위에 있는 뭐 인사라고요. 그 인사가 초안을 만든 것하고 실제로 8월에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제출한 것하고 세 개가 거의 똑같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뭐 일부 이제 그 숫자냐 무슨 뭐 이렇게 뭐 네모 표시냐 이런 거 기업적인 걸 제외하고는 이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이제 똑같다. 이게 이제 한겨레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김웅 의원이 받아서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웅 의원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을 통해서 당의 이 공식 조직으로 들여보냈고 이 공식 네. 조직이 검토해가지고 실제 고발로 이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이어서 그러면 이른바 고발 사주, 청부 고발 이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 거죠.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냈는데요. 김웅 의원 기자회견에 대해서 오락가락 해명에 이어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남은 무책임한 기자회견이다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지금 등장인물들이 다 국민의힘 소속인데 진위 파악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보자를 안다든지 또는 제보자를 밝히라든지 뭐 이런 얘기만 있어서 본질을 호도한 채 이런 공익신고자 찾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더 이상 윤석열 후보나 김웅 의원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정권 교체와 당의 전망이 달린 그런 문제이고 따라서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로 일각에서는 당내에 이제 김웅 의원이 그 김웅 의원 차원에서 좀 안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 뉴스버스의 보도에 대해서 첫날 김웅 의원과 통화한 것을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김웅 의원이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왜 뺐냐. 그 대목을 제외하고 왜 윤석열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 이렇게 반발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제 이 김웅 의원 기자회견 하기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말을 하면 처음 말이 맞는 거다라는 얘기도 법조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종합해 언론계에도 보면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종합해 보면 김웅 의원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핵심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전여옥 전 의원의 경우에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김웅 의원의 고발 사주 도주 사건은 한마디로 윤석열 죽이기였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김웅 의원이 소속됐던 유승민 캠프에 의심의 눈초리가 또 있는 그런 상황임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지 7시간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윤석열이 이제 돌아왔는데요.
네, 굉장히 격양된 상태에서 네.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스타일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종합을 하면 결국 이 사건은 정치 공작이다라는 거였고요. 이 문제가 된 고발장이 검사가 쓴 문건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걸 썼다는 사람은 다 이 썼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제보자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 보도에 근거가 된 고발장은 괴 문서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근거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제보자가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듯이 하고 어디 숨어서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 네. 검찰은 그것을 무조건 인정해주는 조직이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막 하면서 국회가 현안 질의를 하려고 부르면 가서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이제 뭐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대목은 사실 추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언론 매체가 무조건 큰 매체에 좀 규모가 큰 매체만 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죠. 기분도 좀 나쁜데 제가 이제 약간 마이너 매체를 잠깐 했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성한 평론가님도 한 15년, 20년 전에는 마이너 매체를 좀 거기서 기자 생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 좀 그렇죠. 네. 마이너 매체 출신 기자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 표현입니다. 메이저하고 마이너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문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예를 들었습니다. KBS와 MBC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 인사들은 KBS나 MBC가 뭘 보도를 하면은 정권에 의해서 장악이 된 그런 공영방송의 보도라고 못 믿겠다고 막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실제로 KBS가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반응했을 것인가?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네. 윤 전 총장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 현안 질의보다는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면 한다. 이렇게 좀 맞받아쳤는데요.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면 되는데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중재법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꼬집었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은 국회로 불러달라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좀 부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홍영길 대표의 반응을 보면은 국회 부르기보다는 뭐 수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네. 쉽게 이렇게 또 마이크를 주지 않을 그럴 생각으로 또 해석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여야 합의를 또 해야 되는 문제니까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검에서 감찰 조사만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일단은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수사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뭐 대검이 자체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이 업무용 컴퓨터는 3개월마다 디가우징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민감한 수사정보가 많이 저장이 됐었을 거니까 주기적으로 디가우징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감찰로는 이걸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권한이 큰 그러한 수사의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공정성 시비 이런 걸 우려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대검이 이제 수사를 하는 얘기고 공수처도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이 윤석열 전 총장,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 등을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발인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세행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매 대표는 공수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웅 의원도 휴대폰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사를 통해서 과연 어디까지 진실규명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지금 국회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무래도 이 검찰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에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그리고 야당과 내통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번 사건의 어떤 핵심을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뭐 검수완박 이런 쪽의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사회 부흥 전략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그리고 포용적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을 적당히보다 과감히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첨예한 쟁점이 될 언론개혁과 관련돼서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을 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이 포털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뭔가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해법으로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경감과 공급 확대 그리고 투기 수요 차단 등을 제시를 했고요.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 국가 책임제 도입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청년 문제 대책으로 언급된 부분 중에 부동산 연관된 것들도 있었는데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2030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부동산 특히 청년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 지금 거론된 것들 중에 사실 이제 특별하게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해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없고요. 네. 그동안 이제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들이나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런 방향으로 잘 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뭐 반응이라든가 또는 이제 청년 세대가 기대감을 크게 키우게 된다거나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거기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가 달려 있겠죠. 윤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도 없고 국민의 비판에 대한 반성도 없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더 이상의 기대는 없게 만드는 그런 연설이다라고 폄하를 했고요. 현재의 상황 인식이 결여된 정신승리 일색의 연설이다라고 좀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두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희생 위에 매달려 있는 국가인데 이것은 선도국가가 아닌 한계국가이다라고 좀 꼬집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이제 닥친 이후에는 정부 운영의 시각과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은 연설이었다라는 평가인 거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선 경선 움직임들 좀 살펴볼까요? 먼저 국민의힘.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대선 경선 후보 12명에게 각종 정책과 그 외에 궁금한 점을 묻는 국민 면접 이 행사를 진행을 한다는 건데요. 네. 면접이니까 면접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국민 면접관으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은 각각 22분 동안 3명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면접 당일 생중계되는 유튜브 채널 댓글 질문도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제 질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이틀 나눠서 하는데 첫날은 장성민, 장기표, 박찬주,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후보 순으로 진행이 되고 둘째 날인 10일은 황교안, 윤석열, 박진, 안상수, 하태경, 원희룡 후보 순으로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공약 발표했는데 학교에 갔다고 하는 뭐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 면접도 후보들 간의 비교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학예다라는 비판을 받은 공약 발표를 보면은 후보 한 명당 30초의 자기소개 영상을 상영한 뒤에 7분씩 자신의 3대 공약을 소개한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질문 답변을 하게 해줬지만 이제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였고 나머지는 이제 이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행사가 됐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일찍 그냥 일어나 버리거나 또는 자리에 앉아서 조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른 걸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12명이어서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면접관들이 뭔가 공세적으로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라고 또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면접관들 중에 굉장히 언론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진중권 전 교수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분들의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후보 간 형평성 문제 이런 거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 토론이 잘 안 된 것도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 때문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나온 만큼 이 형평성 문제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라면서 이 의원직 사퇴 시사를 했는데요.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정권 재창출을 이뤄서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의 진빚을 갚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좀 겨냥을 해서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언론 보도를 쭉 보면은 일부 핵심 참모들이 사퇴를 하는 거는 끝까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지가 매우 강해가지고 스스로 결단한 결과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일종의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부터 이제 지금 선거인단 투표 일반 당원 및 이 선거인단 투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좀 주목도를 높이고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순회 경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겨냥을 해서 지금이 이제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이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충청권에서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과반을 넘긴 상황이니까 호남에서마저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죠. 호남 순회 경선까지가 사실 마지막 기회인 건데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의원직 사퇴를 해야만 되는 필연적 이유 이걸 떠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네. 자신의 어떤 결의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의원직 사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충청권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지금 이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결과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 보여주기식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의 필요성을 새롭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이런 비판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 이런 것도 남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KBS가 보도한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KBS가 어제 2017년도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를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의 비위 행위를 진술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자 가족 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이제 보도를 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캠프는 논평을 냈는데요. 국민과 법률위에 군림하는 검찰당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이 검찰당의 번영과 위세에 위협이 되면 전직 대통령이든 유력 차기 대통령 후보든 마구잡이로 사냥하는 꼴이다 라면서 이번 대선은 권력위에 군림해온 그들이 제대로 임자를 만나는 대선이 될 것이다라고 좀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 추미애 김두관 후보 등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 검찰 권력의 조직적 남용, 기소 수사권에 의한 탄압, 검찰 권력과 손을 잡으려 한 배후 세력의 정책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걸 상당히 쟁점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도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KBS 보도에 대해서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는 사실 무근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는 주변인들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게 된 것이지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무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모른 척하거나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제 묶여가지고 쟁점화될 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당내 경선이라든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는 상당히 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선에서 이 이슈가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여야 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언론, 법조계, 허위보도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릴레이 공청회를 갖자 이렇게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시화 방안은 내일 이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이런 관련 법률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대목은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관련 내용으로 안건을 한정하자고 해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할 주요 의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그다음에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그다음에 정정보도 표시 여부, 기존의 이제 언론중재법에서 논란이 됐던 이 네 가지로 이제 추려진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신경전이 양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두고 회의 시작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될지는 사실 좀 미지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무슨 정치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협의체 만든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합의안을 좀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 사이에서 무야홍, 무조건 야권 대선 후보는 홍준표라는 말까지 유행이 될 정도로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잡을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지지율 상승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최근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뭐 급상승세다라고 하는 뭐 여론조사나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캠프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좋아지셨나요? 네, 지금 캠프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예. 어쨌든 저희들은 골든 크로스가 추석 직후에 생길 거라 봤는데 그거보다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차분하면서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또박또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네네.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골든 크로스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 좀 많이 좀 뜨거워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어쨌든 경선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지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이 시기쯤이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혹시? 네, 저희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추석 전후로 저희들은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후보 등록 이후에 또 토론회 등을 통해서 후보 검증이 있게 되면은 최적임자가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라 보고 있었고요. 또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은 2030 젊은 세대로부터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지지를 높게 받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 홍준표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외연 확대, 확장성이 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뭐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아마 내부적으로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젊은 세대들이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었는데 이 지지층들이 왜 그럼 홍준표 후보로 돌아섰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공정에 대한 그 키워드를 적임자를 지금 여권에 있는 후보들 또 야권의 후보들을 쭉 감망을 하다가 가장 적임자는 홍준표 후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후보하고 타 후보, 지금 유력한 후보들을 여야 후보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솔직하고 진솔하고 또 깨끗한 후보다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많이 주고 있고요. 네. 또 가장 서민적이고 공정한 후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들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 지금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요인도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의혹이 발생하기 전에부터 이제 그런 조짐이 있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무야홍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상당히 좀 젊은이들 또 특히 유권자분들에게 상당히 친근감 있게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목이 시사야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무야홍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젊은 감각을 가진 세대들이 소위 MZ 세대라 하잖아요. 네네. 세대들이 상당히 열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무야홍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시사야도 같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네, 시사야. 감사합니다. 예. 근데요 여론사 결과를 보면 양자 대결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인데 우리 후보 적합도를 보면은 아직도 윤 전 총장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적합도와 경쟁력 조사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층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젊은 세대와 또 중도 세력, 호남 지역을 비롯한 또 여러 개혁 세력 쪽의 인사들, 진보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쪽에서 지지층이 좀 많이 폭넓게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은 기존의 보수 세력 35에서 30%에 달하는 보수 세력의 지지만 가지고는 획득해가지고는 저는 정권 창출이 어렵다 보거든요. 네. 저는 중도와 진보 세력까지 어느 정도 좀 표의 흡입력이 있는 후보가 저는 정권 창출의 가장 적임자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저는 우리 야권 후보 중에서는 가장 안정된 후보 중에 한 분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저는 홍준표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가 될 때 그때 이제 이준석 현상과 함께 많이 나왔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남성 특히 젊은 층의 지지율은 높게 나오지만 여성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현상.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현상도 어떻게 좀 캠프 쪽에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민준이만 오지 말고 민지랑 같이 와달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아주 유머적인 그런 어떤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또 20대, 30대 젊은 여성 표심도 많이 저는 넓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홍준표 후보는 여성 남성의 차등을 넘어서서 어떤 남녀의 어떤 젠더 갈등들을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갈라놓은 네. 남성 여성의 젠더의 어떤 이 갈등 구조를 홍준표 후보는 반드시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젠더 갈등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정책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아시다시피 홍준표 후보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는 지금 곧 대학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수능 시험 모의고사도 쳤는데요. 정시를 확대시킴으로써 대학 입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20대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10대, 20대에는 남성, 여성 이 대학 입시는 남성, 여성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학 입시 정시를 확대시켜서 대학 입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이런 공약들이 저는 젠더 갈등에서 넘어서는 그런 공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법조인이 되려면 지금 로스쿨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백이라든지 돈이 없어도 가난하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후시험 제도를 부활하겠다. 이런 것도 역시 젠더 갈등에서 벗어나는 사회 공정을 요하는 그런 파격적인 공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20대, 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저는 많이 자극하고 있지 않겠나. 또 폭넓은 지지를 얻는 좋은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아주 흉악범 있지 않습니까? 네.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제도가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좋은 정책 공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론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흉악범에 한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는 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에 맞도록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흉악범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그러한 것을 악용해서 흉악범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제일 뜨거운 정치권 이슈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 고발사주 의혹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뭔가 좀 해명이 좀 분명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글쎄 김웅 의원이 오늘 그 기자회견을 저는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왜 했는지 예. 잘 모르겠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어떤 명확한 뭐 입장 표명이라기보다는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그 지금 여당에서 지금 그 공세를 늦추지 않는 이런 고발 사주의 표현을 써가면서 일부 유력한 우리 당 후보를 공격하는 행위는 대단히 비신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대선 국면에 되면 각종 의혹들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그 병풍 사건 아시잖아요. 네네. 김대엽 사건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허위 조작 사건으로 드러나고 김대엽 씨가 그때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국민들은 다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후보에 20만 불 수수설이 있었습니다. 이해창 후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아마 소속돼 있는 분이 그 당사자인데요. 그 역시도 심지어 그때는 녹음 테이프까지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역시도 거의 거짓으로 드러났거든요. 이미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것이 드러나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5선 국회의원으로서 쭉 그동안에 쭉 지켜보면은 대선 국면에서는 각종 의혹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당사자들 후보 예비 후보든 그런 분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야당의 후보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살려서 어쨌든 저는 그 여당의 어떤 저런 여러 가지의 공세에 대해서 저는 현명하게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여권을 향해서 숨어서 공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네. 국회로 불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 전 총장을 소환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거는 뭐 보십니까? 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저희 야권의 그 후보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휘말리거나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윤 전 총장이 지금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김웅 의원은 또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하고요. 또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국민의힘 전신의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쪽에 있는 관계자라고 알고 있고 지금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권에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여권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권에서 자꾸 그런 표현을 거의 심할 정도로 지금 그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어쨌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선거철만 되면은 각종 이거보다 더 심한 정치적 그런 의혹들 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나고 나면은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필이면 이 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시다시피 그런 의혹적인 부분이 지난 총선 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용인데 충분히 그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전에 뭐 확보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 시기에 터뜨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 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언론 보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제는 비판하기도 지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는 비판하기도 지친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셨는데요. 어떤 보도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건 가운데 김태현 사건이 있죠. 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김태현에 대해서 보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태현은 살인, 절도, 특수주거 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그다음 스토킹 같은 경범죄 처벌 위반 등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문제는 이 보도에서 부적절한 사건명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사건명을 명명하지 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수의 언론은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 세모녀 살해 사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쓰인 사건명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사건의 본질보다 피해자 신상, 피해 정도, 사건을 자극적으로 폭력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해자의 이름과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좀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김태현이 검찰 성취를 앞두고 다시 이제 세모녀 살인 사건을 부르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태현 살인 사건 이렇게 불러야 그렇죠.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이 비슷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2009년도에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조두순 사건은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피해자의 가명을 붙인 사건명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의 부친이 너무나 이 언론 노출이 원하지 않고 또 이름을 표현하지 말라라는 정치권과 언론에 호소를 했고 한 언론사가 이런 관행에 반성한다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조두순이 이제 출소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보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조두순 만기 출소 100일을 앞두고 굉장히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요. 그때 피해자의 가명을 언급한 기사가 총 61건에 달했고요. 네. 심지어 한 기사에서는 43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가명을 언급한 기사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 해당 기사는 범죄 피해 당시의 상황, 현재 가정의 수익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2009년도에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할 것을 약속했던 수많은 언론사들도 다시 피해자의 가명을 언급해서 보도했다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 태도는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요? 네. 오히려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김태현 사건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양부모로 사목한 학대와 폭행으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인데 네.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정인이 사건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보도는 피의자를 오히려 감추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로 인해서 아직 우리는 그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별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피해 아동의 이름, 얼굴, 나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를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결국 가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세심한 어떤 언론의 보도 태도가 좀 필요한데요. 자꾸 있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언론 시민단체의 감시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중대범죄 보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보면 특히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을 들을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가해자가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을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하거든요. 뭐 아까 김태현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언론은 가해자인 김태현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던 것을 계속 그냥 그대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 중심적인 태도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검찰 측이 김태현이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사용했던 청테이프가 발견되지 않아서 아마 보자마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을 하고 다른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계속 말하는 것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보도를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공방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자세하게 범죄 현장을 그런 문제가 좀 더 야기되고 있는 더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게 하는 보도도 있다고요? 네, 아마 또 최근에 일어났던 강력범죄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전자발찌 훼손 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석 사건인데요. 네. 이 보도도 강윤석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돈을 갚지 않고 신고를 당할까봐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의 여성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점이 노출되는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범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보도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피해자의 직업은 개인 정보고 보호받아야 되는 정보이거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과 또 강윤성의 범죄 동기를 경제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권보도 준칙 2장에서 보면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죄 사건을 영화의 소재처럼 소비하는 언론의 행태도 나타났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일본도 가족 살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혼 소송 중에 장인과 함께 짐을 찾으러 온 아내를 1m가 넘는 일본도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건과 무관하죠. 그냥 범죄 행위로만 썼던 도구인데 네. 1m 일본도가 강조되는 보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에 기인한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 도구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을 자극적이고 범죄 영화처럼 소비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인이 보는 앞에서도 굉장히 강조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범죄 보도할 때 흉기를 네. 자세히 묘사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JTBC 1m 넘는 일본도 아내 살해, 사목했던 현장 흔적,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장인 앞에서 일본도 휘둘러 아내 남편 검거, 아세아 경제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휘두른 일본도에 숨진 아내의 마지막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보도에서 피해자 지인이 이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인용하면서 당시 정황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보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 문제를 축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좀 보도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중에 가정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보도 행태는 그 사건의 현장 그리고 범행의 어떤 방법 이런 것으로 많이 좀 집중되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중범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나는 나라이기도 한데 근데 어찌 보면 큰 사건들이 너무 반복해서 보도가 되면 사회에 대한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는 그 미디어 환경이 특히 이제 범죄 보도가 너무 많이 보도되고 또 이것이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강력범죄 같은 끔찍한 범죄가 상세하게 보도됐을 때 그 보도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하게 되냐면 실존하는 빈도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갖게 된다든지 또한 그와 동시에 이런 끔찍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에 둔감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건이 계속 보도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사건이 각인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피해자가 오히려 더 숨어 지내는 상황을 만드는데 언론이 범죄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또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한때는 사건 사고 보도 오히려 좀 줄여야 된다. 언론계 내부에서 그런 논의들이 오고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인터넷 클릭 조회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는 더 심하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가해자에게 범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보도 행태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유 있는 폭행자로 보이게 하는 아마 저는 이것이 뭐 크게 이걸 갖다 의도했다고 보기보다는 약간 별 생각 없이 저는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혼 소송 중에 를 강조하거나 이혼으로 말다툼 중에를 강조해서 마치 그 가해자의 살인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부장적 문화, 가정폭력이 원인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가해자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면 이것도 좀 이 사건을 제대로 보는데 문제가 돼 있고 또 언론이 범죄의 정당성을 오히려 부여하는 결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보여집니다. 범죄자를 영웅화하는 보도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범죄자가 특히 이제 얼마 전 김태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신상공개 정보가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김태현이 포토라인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마스크를 벗고 그다음에 뭐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본인을 그 스스로가 약간 영웅시한다? 뭐 그 죄의식이나 아니면 수치심이나 이렇지 않고 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보여주는 행동을 또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전자바둑기를 차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윤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왜 피해자를 살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의 손을 발로 차고 욕설을 뱉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더 많이 뭐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이런 막 폭언을 퍼붓는 것들은 의도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에게서 마이크를 뺏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보도 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언론이 이런 범죄 보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 문제이고 구조 문제인데 이것을 굉장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 굉장히 심각하고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다음 예방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 지나치게 범행의 과정을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다루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진단하고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도 변경하고 그다음 그런 제도, 그러니까 인권 보도 준칙과 관련해서도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이 좀 지연 말단적인 사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좀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 안개가 낀